양배추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다간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장에 좋다고 먹고 있었는데 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워낙 친숙한 채소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사실 양배추는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에는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양배추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어요. 국립암센터에서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앞서서 양배추 잘못 먹으면 신장에 나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고 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데요.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조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랑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정말 건강한 채소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양배추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체내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열심히 양배추를 챙겨 드셨는데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 하나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건강에 좋은 채소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이에요.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포도는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일인 반면에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서로 달라서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돼요.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나 복부백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핏줄들이 바로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핵심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망가지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드는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백뇨가 생긴다는 건 신장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로 신장을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포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면 애써한 노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드시는 날은 이런 고당도 과일과는 따로 드시는 게 신장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양배추 먹지 말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좋은 효능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식품이에요. 그럼 양배추 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양배추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유리한 성분이에요. 실제로 일부 위장약 성분표에도 비타민 U가 들어있을 만큼 위 건강에 있어서는 약과 맞먹는 채소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그 위험을 사전에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타민 K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뇌의 신경 손상을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K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분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이 양배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의 낮은 칼륨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륨 섭취인데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박동이
토막독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에 비해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양배추를 신장 환자에게 권하는 채소 목록에 올린 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양배추는 부담 없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방울 양배추는 어떤가요? 일반 양배추랑 다른가요? 사실 방울 양배추는 양배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156%, 비타민 C는 83%나 들어있고요. 설포라판 함량도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높아서 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을 훨씬 진하게 농축시켜 놓은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싱싱연구소에서 소개하는 제구 한림산 GAP 인증 방울 양배추인데요. GAP 인증이라는 건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으로 재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됐다는 공인된 증거입니다. 제주 한림은 청정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해풍을 맞고 자란 방울 양배추는 속이 더 단단하고 맛과 영양이 배가 된다고 해요. 냉동 수입산이 아닌 국내 신선 제품이라 아삭하고 달콤한 맛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거라면 이왕이면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보기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고 헹구면 그 칼륨이 함께 씻겨나가거든요. 오래 데칠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데친 양배추에 들기름 한 방울과 마늘을 살짝 곁들이시면 영양은 살리면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반면에 신장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양배추 심지 부분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U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그 양배추 심지입니다. 드시기에 약간 억세실 수는 있지만 얇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드세요. 양배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끌어올려줍니다. 양배추가 혼자 싸우던 염증 전쟁에 당근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붙어주는 셈이에요. 베타카로틴은 기름 성분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 성분인데 함께 볶거나 CCA 주스로 드실 때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양배추의 혈전 억제 성분인 설포라판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부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까지 더해지니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지방이 양배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여줘서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 즉 기름기가 있어야 잘 흡수되는 영양소거든요. 달걀 없이 양배추만 드시면 비타민 K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달걀이 그 흡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쌈에 달걀 프라이 하나, 이 조합이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양배추의 영어 이름
당근의 사과의 영어 이름, 이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집에서 이 세 가지를 갈거나 착집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실천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배추즙이나 농축 보조식품은 고농축이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착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재료 그대로의 신선한 영양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습니다. CCA 주스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위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식습관이 결국 몸을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배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은 충분히 데쳐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심지까지 드세요. 당근과 사과와 함께 만든 CCA 주스 한 잔이면 혈관과 항산화를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달걀을 곁들이면 뼈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포도 이 두 가지만 양배추와 따로 드시면 나머지 걱정은 없습니다. 1,000원도 안 하는 양배추 반통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양배추 한두 장 꼭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금을 한 잔, 온몸 염증을 가라앉고 묵은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처방약도 아니에요. 바로 소금입니다. 단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병원에서 위급한 환자에게 제일 먼저 놓는 링거 다들 아시죠? 그 링거의 핵심 성분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0.9% 농도의 소금물, 의학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동안 소금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배워왔을까요? 오늘 그 오해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소금물이 혈관, 수면, 두통, 야간요, 심지어 뱃살까지 어떻게 바꿔놓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땀, 눈물이 왜 짠지 아세요? 우리 몸의 체액 염분 농도가 0.9%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링거도 정확히 0.9%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은 이미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신호를 뇌까지 보내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몸 곳곳에서 염증과 통증 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나트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제염, 즉 하얗게 가공된 소금은 이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염화 나트륨만 99% 남긴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오해가 생긴 진짜 이유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과 미네랄을 다 걷어낸 소금은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새벽엔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 적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신호들 사실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간이 세다 보니까 소금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대부분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정제염이에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 곳곳에 염증이 쌓이고 통증에 잠까지 얕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 한 잔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저는 딱 이때 마시는데요. 소금물 마시는 황금 시간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보충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때 소금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소화 흡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30분 전인데요. 소금 속 마그네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총량은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약 1에서 2g 살짝 짭조름한 정도면 딱 맞습니다. 많이 넣으시면 혈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금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을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으로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셨다면 이어서 뭘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소금물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나트륨이 몸속에서 역할을 다한 뒤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를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야 균형이 잡히는 것처럼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00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면서 혈관 안에 나트륨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잡히면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에 바나나 한 개,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간단한 아침 루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오히려 배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호스가 유연하면 물이 잘 흐르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조금 압력이 가해져도 터지거나 막히죠.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걸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을 돕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혈액이 훨씬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이기도 해서 자주 지끈거리는 두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가지만 올려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 몸은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끌어다 씁니다. 마치 비상금을 털어 쓰는 것처럼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바닥나듯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관절이 더 쑤시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100g당 칼슘이 약 130mg 들어있어서 소금물로 빠져나간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만 넣어도 소금물과 아주 잘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물도 결국 물이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소금물 자체가 이미 훌륭한 수분 보충이 됩니다. 별도로 물을 더 챙겨 마실 필요 없이 소금물 1리터를 아침 식전, 취침 전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하루에 1리터를 넘기는 건 피하세요. 좋은 것도 넘치면 부담이 되듯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소금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리터에 1에서 2g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처음부터 정량을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살짝 짭조름한 느낌이 날 정도로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몸이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금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분들 계시죠?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몸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면 오히려 지방을 더
꼭 붙잡아 두려고 하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미네랄이 충분히 채워지면 몸이 안심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이 원리예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고르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하얀 소금 정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트륨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걷어낸 거예요.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소금물을 만들어 드시면 나트륨만 잔뜩 들어오고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이 대표적인데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한 소금으로 미네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소금은 수백 미터 아래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린 물로 만든 소금인데요. 이 표층 바닷물보다 오염이 적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소금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금이 이 MQ 눈소금인데요.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 소금물 챙겨 마실 때 쓰는 소금이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먹다 보니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해양 심층수로 만든 소금이라 미네랄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아서 흡수도 좋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에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고 먼저 알아채더라고 하시는 분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고 몸 전체가 조금씩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 비싼 영양제도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천일염이나 해양 심층수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서 드셔보세요. 살짝 짭조름한 그 한 잔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답해드릴 겁니다. 코막힘 10년 방치하면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코가 답답하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냥 넘기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쪽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보시는 거예요.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시나요? 막히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비염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몇십 년 넘게 코 막힌 상태로 사시면서 본인은 원래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치료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 마르고 칼칼하시죠? 낮에도 괜히 멍하고 피곤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은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그래요. 밤새 입으로 숨을 쉬시니까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코가 막히면 코골이가 생기고요. 심하면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정작 자신은 모르세요. 하지만 뇌는 알고 있습니다. 뇌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낮에 자꾸 졸리시고 집중이 안 되시고 머리가 멍하신 거예요. 이게 다 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코 좀 막히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비염을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시면 코 안에 있는 점막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살짝 부어있는 정도인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점막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서 엄청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수술해서 점막을 긁어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염증이 오래가면 점막 밑에 있는 뼈까지 두꺼워져요. 뼈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더 꽉 막히게 되겠죠. 이때는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이게 다 비염 수술이에요.
처음에는 약으로 간단히 해결될 걸 방치해서 수술까지 가시는 겁니다. 특히 어린 손주분들 비염 있으시면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비염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코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요. 이게 오래되면 얼굴 형태까지 바뀔 수 있어요. 턱이 뒤로 들어가고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은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비염이 왜 생기는 건지, 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 안을 들여다보시면 계단처럼 생긴 살이 3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비갑계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이랑 가습기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온도 조절이 되고 습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너무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갑계가 알레르기 물질을 만나면 부어올라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털,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흔합니다. 이게 침구류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이 진드기가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우면 코가 더 막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코 옆쪽에는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코랑 연결되어 있는데 비염이 심해지면 이 부비동까지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축농증이에요. 부비동에 고름이 차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묵직하게 아프고 노란 콧물이 나오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코 세척을 꾸준히 하시고 환경 관리를 잘 해주시면 2주 안에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마르시고 머리가 맑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코가 뚫리니까 밤에 숙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숙면을 하시니까 낮에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요.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염 치료를 제대로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능률이 확 올라가고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코 하나 뚫렸을 뿐인데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목에 가래가 껴서 킥킥 하시던 분들 이것도 많이 좋아지게 돼요. 코에서 내려오는 콧물이 줄어드니까 목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외출하실 때도 훨씬 가뿐하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배예요, 8배. 비염을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도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 세척,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치료법입니다. 수많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치료 받으실 필요 없이 집에서 매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식염수 코 세척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생리식염수예요. 이게 노즈큐어라고 되어 있고요. 약국에서도 이걸 팝니다. 이 안에 보통 어떤 게 들어있냐면 코 세척 전용 소금포 여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240ml 정도가 들어있어요. 반 정도는 한쪽 오른쪽 코에 하고 반 정도는 왼쪽 코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빨대처럼 되어 있고, 자, 열면은 이쪽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고 짜면은 그대로 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 이렇게 슉슉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 세척 전용 소금포인데 집에서 쓰는 천일염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 세척용 소금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사면은 한 1년 정도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물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정수기로 찬물을 반 정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뜨거운 물을 넣어요. 왜냐면은 정수물도 굉장히 좀 미지근해서 좋긴 하지만 따뜻하게 저는 코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 세척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돗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안에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물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물에다가 소금포를 넣고 녹이시면 되는데요. 코 세척할 때 물이 너무 차가우면 코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좀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소리를 좀 내주세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오른쪽 코에 넣으실 때 이게 그대로 왼쪽으로 해서 물이 그대로 나와줘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회전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척이 완전히 잘 될 수 있겠죠? 눈금의 밤 정도를 얘를 누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빼내주시고, 나머지 반은 왼쪽 코를 하시면서 누르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 세척을 하시고 나서도 물을 잘 빼셔야 됩니다. 코 안에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그냥 코를 풀면 일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코를 풀어주셔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한번, 옆으로 돌려서 한번, 고개를 젖혀서 한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주는 게 훨씬 잘 빠집니다. 고개를 숙여서 했을 때는 숙여서 이렇게 다 코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도셨을 때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그대로 하시면은 이게 다 나오고, 왼쪽 하실 때는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콧구멍에 힘을 주셔서 탁 빼내주시고, 그리고 뒤로 한번 젖히셔서 오른쪽 가면은 오른쪽 콧구멍 막고 이거서 흥해가지고 딱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에 있는 코로 힘을 흥 주시면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코를 살짝 당기면서 빨아들이듯이 해주시면 끈적한 것들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 밤에 누우면 유독 코가 더 막히시죠. 진먼지 진드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데요, 침대랑 이불에 특히 많이 삽니다. 이 녀석들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구류 빨래 하실 때 세탁기 온도를 60도로 맞춰주세요. 세제 없이 그냥 뜨거운 물로만 돌리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에 물이 잘 들어가시는 분들, 코 세척은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귀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습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가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기를 먹고 살아요. 습도가 50%가 넘어가면 진드기가 엄청 번식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보다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 안이 건조하시면 코 세척 후에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서 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면 촉촉하게 유지되실 겁니다. 자, 비염은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느끼셔도 밤마다 코가 막히면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숙면을 못 하시면 낮에 피곤하시고 오래되면 점막이 굳어서 수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코 세척을 한번 해보세요. 2주 만에 아침이 달라지실 겁니다. 김치로도 드시고 전으로도 드시고 무침으로도 드시는 부추, 여러분 좋아하시죠? 근데 부추가 왜 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봄의 부추는 인삼,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오늘은 부추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염증을 잡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건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추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추의 핵심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황화알릴과 베타카로틴이에요. 먼저 황화알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황화알릴 안에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마늘의 그 알리신이랑 같은 계열의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왜 문제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은 사실 나쁜 것만이 아닌데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막으려고 몸이 일으키는 방어 반응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염증이 안성화될 때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 염증이 꺼지지 않고 계속 몸에 남아있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닳게 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꾸준히 억제하는 식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 과학자들 연구에서 부추의 황화합물이 과산화지질에 대해 강력한 항산화물로 작용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과산화지질은 세포를 산화시켜서 손상시키는 물질인데요. 이게 쌓이면 염증이 만성화되거든요. 부추의 황화알릴이 이 과산화지질을 억제해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얼마나 많냐면요. 배추에 무려 80배나 있습니다. 애호박의 19배고요.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찌꺼기 산소인데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앞당긴다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겁니다. 거기다 부추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와 E는 면역 강화와 염증 억제에 좋은 성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부추가 염증 잡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추의 황화알릴은 혈관에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해요. 동의보감에도 부추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혈을 소통시키는 채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 먹어온 식물입니다. 자, 그럼 부추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전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추 버무리인데요. 에? 쑥 버무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추도 버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추 버무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부추 버무리는 쪄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부추전처럼 기름에 부치면 높은 온도에서 황화알릴 같은 유효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면 찜은 100도 이하의 수증기로 익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훨씬 잘 보존됩니다. 둘째는 생부추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추 버무리는 쪄서 익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위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셋째는 쌀가루가 부추를 감싸줘요. 쌀가루의 부드러운 성질이 부추의 자극을 완충해줘서 속이 편안하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부추 버무리가 딱 맞는 방법이에요. 맛도 있고 속도 편하고 영양도 잘 살아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부추 버무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부추 200g, 맵쌀가루 300g, 소금 1꼬집, 설탕 2스푼. 여기에 대추를 넣으면 단맛이 고급스러워지고 감자를 넣으면 훨씬 포슬포슬하고 촉촉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손질해주세요. 깨끗이 씻은 부추를 1cm 길이로 잘라 불에 담아두세요. 너무 길게 자르면 먹을 때 질길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4등분 후에 1cm 두께로 썰어주시고 대추는 씨를 빼고 가능에 채 썰어주세요. 맵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추에 쌀가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이때 부추가 너무 말라있으면 손으로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이 수분이 쌀가루를 부추에 딱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물기가 없으면 쌀가루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자, 이제 찜기에 면포를 깔고 버무린 부추를 반 정도 올린 후에 가라앉은 쌀가루를 적당히 뿌려주세요. 다시 남은 부추 올리고 남은 쌀가루 뿌리기를 3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층층이 쌓아야 골고루 잘 익습니다. 면포로 뚜껑을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부추 버무리 위로 떨어지면 표면이 질적해져서 식감이 망가지거든요. 면포가 그 수분을 흡수해줘서 식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약불로 2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쌀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맛은요, 뚜껑을 여는 순간 부추향이 먼저 코끝을 팍 자극을 합니다. 한 입 베어물면 쫀득하게 씹히면서 대추의 달콤함이 은은하게 퍼지고 감자의 포근한 식감이 입안을 꽉 채워줍니다.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이 뒤에서 살짝 오는데 이게 또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몇 개를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처럼 염증을 잡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음식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관절 염증까지 다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음식 외에 다른 방법도 같이 챙기셔야 하거든요. 제가 고정 댓글을 올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부추 버무리 더 건강하게 즐기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국이에요.
이 부추 버무리에 된장국을 한 그릇 곁들이시면 딱입니다. 된장의 나트륨을 부추가 배출시켜주고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 A, C를 부추가 채워줍니다. 반대로 된장은 부추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줘요. 서로 없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환상궁합인 겁니다.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부추의 비타민 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 두부조림이나 순두부찌개 곁들이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꿀이랑 소고기예요. 부추, 꿀, 소고기는 모두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라서 함께 드시면 위에 부담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만큼은 이 두 가지를 피해주세요.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 버무리는 쌀가루와 함께 쪄낸 음식이라서 소화 자체는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쌀의 포근한 성질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부추 자체가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잖아요.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추 버무리는 생부추와 달리 쪄서 익혀 먹는 음식이라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염이나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추에 퓨린 성분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주에 2에서 3회 정도 챙겨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 효능 그리고 부추 버무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추 버무리 하나로도 염증도 잡고 맛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추 버무리 한번 드셔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